절친 성우와의 첫 만남은 고등학교에서였습니다. 서울에서 전학 온 성우는 아주 밝고 건강한 친구였어요. 반면 저는 학교에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존재감이 약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없이 늘 혼자였어요. 제가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변한 이유는 어렸을 때 당한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다친 다리에 작은 장애가 생겼고 못 모르던 아이들에게 자주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를 만들고 어울려 노는 일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전학 온 뒤로는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성우는 먼저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줬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도와줬고 그로 인해 제 성격까지 변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며 성우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친구에게는 아픔이라고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더 친해지고 속에 담아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이가 됐을 때 아무도 몰랐던 그 친구의 아픔을 알게 됐습니다. 현태야, 사실 나 부모님 이혼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재혼하셨어. 원래 아버지랑 살았는데 돌아가신 후에 엄마 찾아갔더니 나 못 키워준다고 해서. 그래서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맡겨진 거야. 그런 사연이 있는데도 늘 웃고 지내는 친구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힘이 되어준 것처럼 저 역시도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죠. 서로의 아픔까지 알게 되자 저희는 이전보다 더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붙어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저희는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친구는 20살이 되고 바로 입대를 했고 저는 대학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어들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각자가 먹고 사는 게 바빠지다 보니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생각나 가끔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친구는 식당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일이 많이 바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연락은 안 돼도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살기만을 바랬죠. 어느덧 시간이 또 흘러 30대 중반이 되었고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나가서 밥 먹을 시간이 안 돼 회사로 점심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 온 사람의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학창시절 둘도 없는 절친이었던 그 친구 성우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날 바로 바뀐 연락처를 주고받고 며칠 후에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꼭 와달라며 결혼식 청첩장을 줬어요. 친구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현태야, 결혼 정말 축하한다. 근데 너도 대충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짐작했지? 내가 요즘 좀 힘들어. 축의금도 못 낼 정도로. 야, 누가 축의금 받으려고 결혼식 초대하는 줄 알아? 우리가 한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내긴 했어도 너는 내 둘도 없는 친구잖아. 그러니까 와서 축하만 해줘. 그래, 알았다. 그러면 미안하니까 밥은 안 먹고 갈게. 그 말을 들으니 자세한 사정까지는 몰라도 친구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친구가 배달 왔을 때 알게 된 친구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줬어요. 더 주고 싶었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가지고 있던 현금이 그것뿐이었죠. 그리고 2달 뒤 친구는 잊지 않고 제 결혼식에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고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다행이다 싶었어요. 식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축의금 받은 걸 정리해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축의금도 못 낼 형편이라던 친구가 축의금으로 무려 1억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당한 교통사고 때문일 겁니다. 부모님께 들은 말로는 막 7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엄마는 눈앞에서 제가 차에 치이는 걸 보고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저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심한 건 아니지만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재활치료를 받은 덕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뛰어다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장애 때문에 외톨이로 자라게 됐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친구들은 자신과 다른 저를 놀림거리로 대했습니다. 절뚝이라며 심한 말을 하기도 했고 제가 있는 팀은 맨날 진다면서 노는데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같이 싸워보기도 했지만 다리가 불편했기에 놀리고 달아나는 아이들을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지곤 했어요. 나중에서야 애들이 어쩌든지 간에 가만히 있는 게 놀림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인 걸 알았고 그때부터는 괴롭힘을 당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됐고 성격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말았죠. 부모님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현태야, 너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힘들면 엄마 아빠가 학교에 좀 가볼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혼자가 편해요. 요즘은 예전만큼 애들이 놀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네 말이 그러면 알겠다. 그래도 힘들면 꼭 말해줘야 한다. 알겠지? 그렇게 외톨이로 지내며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한 것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적응이 돼서 그런지 나름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제게 먼저 관심을 주는 게 부담스러웠는데요.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 반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자, 조용. 오늘은 서울에서 전학생이 왔다. 전학생, 자기소개해봐. 안녕, 서울에서 온 김성우라고 해. 친하게 지내자. 잘 부탁한다. 보자, 성우는... 그래. 저기 현태 옆에 가서 앉아라. 전학생 성우는 그렇게 제 짝이 되었습니다. 어둡고 소극적이던 저와는 달리 성우는 굉장히 밝은 친구였습니다. 오늘부터 네가 내 짝이네. 너 이름이 뭐야? 박현태. 에이, 사내 자식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박현태라고? 현태야, 이 학교 매점이 어디냐? 이따 쉬는 시간에 같이 가주라. 네가 내 짝이잖아. 전학온 기념으로 내가 쏠게. 정문 왼쪽에 있어. 나는 매점 가는 거 귀찮고 간식도 별로 안 좋아해. 혼자 갔다 와. 뭐? 매점 싫어하는 애가 어딨냐?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학교 소개도 시켜주라, 응? 저는 다리가 불편했기에 전학생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성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시하면 혼자 갔다 오겠거니 해서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책상 위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이런 저를 힘으로 일으켜 세워서 기어이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현태야, 쉬는 시간 금방 끝나잖아. 얼른 와, 얼른. 왜 이렇게 느려? 제 상태를 모르는 친구는 저를 재촉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티가 안 났지만 빨리 걷거나 달리면 다리가 불편한 게 티가 났거든요. 친구의 재촉과 얼마 안 남은 시간 때문에 빨리 걷다 보니 걸음걸이가 이상해졌어요. 친구는 이런 저를 보고 잠시 고개를 기웃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됐다. 어차피 빨리 가도 마시는 거는 다 빠졌겠다. 그냥 천천히 가자. 근데 현태야, 시골이라 그런가? 서울이랑은 다르게 학교에 나무가 진짜 많다. 나 이렇게 나무 많은 학교는 처음 봐. 천천히 구경 좀 해야겠는데? 야, 쉬는 시간 곧 끝나. 매점 갈 거야 말 거야. 그냥 다시 교실로 들어가자. 이따가 오면 되지 뭐. 걸음걸이가 남들과는 다른 저를 보고 전학생이 일부러 천천히 걷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걷는 게 이상하다고 저를 멀리하던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 친구는 제게 먼저 다가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성우는 소극적이었던 저와 반대로 활발했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점심시간마다 축구를 하자며 불려나갔습니다. 야, 김성우, 축구하자. 그래. 근데 오늘은 현태도 같이 하면 안 되냐? 박현태? 에이, 제가 축구를 어떻게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왜? 현태는 왜 안 되는데? 그걸 몰라서 묻냐? 쟤 다리 절뚝이는 거 몰라? 절뚝이랑 어떻게 공을 차냐? 축구하다가 망신당할 일이 있냐? 뭐? 절뚝이?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현태한테 사과해. 사과는 무슨,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뭔데 사과하라 말아야. 말릴 새도 없이 성우와 그 친구는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싸움을 말리려다 오히려 휘말리게 돼버렸습니다. 수업 중에 치는 것도 모르고 싸우던 저희를 선생님이 보게 됐습니다. 야,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떨어지지 못해? 어쭈 김성우, 너는 전학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싸움박질이야? 너희 셋 다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알았어?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와 싸워서 교무실에 불려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반성문을 쓰는 선에서 마무리됐죠. 집에도 못 가고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저를 절뚝이라 부른 친구가 대뜸 사과를 했습니다. 야, 박현태, 미안하다. 아까는 내가 말이 심했다. 아니야. 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뭐? 그거 농담이냐, 박현태? 너 싸울 줄도 모르는 샌님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주먹이 맵더라. 자, 봐. 여기 멍들었지? 많이 아팠냐? 나도 미안했다. 성우는 저희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역시 애들은 이렇게 싸우면서 잘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앞으로 친하게들 지냅시다. 성우의 말처럼 그 싸움을 한 뒤에 저는 반 친구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우와는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유독 더 친해졌고
속에 있는 말도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성우야, 나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낸 거 처음이다. 너도 알다시피 내 다리 때문에 남자애들이랑 어울려 노는 게 불편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어려웠거든. 근데 요즘은 네 덕에 친구도 많이 생겨서 학교 생활이 즐겁다. 우리 부모님도 나 많이 밝아지고 성격도 좋아졌다고 너한테 고마워하셔. 물론 나도 그렇고. 에이, 어떻게 그게 내 덕이야. 나는 옆에서 살짝 도와준 것뿐이고 원래부터 네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근데 현태야, 다리는 어쩌다 그렇게 됐어? 사고? 어릴 때 교통사고 당했거든. 수술도 하고 재활치료도 받아봤는데 후유증은 어떻게 안 되더라. 결국 이렇게 돼버렸지 뭐. 근데 그래도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어. 그랬구나. 그동안 다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어. 직접 알려줘서 고맙다. 옛날 일이라고는 하지만 아픈 기억 다시 꺼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현태야, 네가 먼저 말했으니까 나도 뭐 하나 알려줄까? 실은 나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밝고 잘 웃고 농담만 하는 녀석이 처음으로 웃음기를 싹 거두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어. 어릴 때부터 계속 두 분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랐는데 결국엔 이혼을 하시더라. 그런 거 보고 자라면서 언젠가는 헤어질 것 같아서 막상 이혼이 큰 충격이 아니었는데 아무도 나를 안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건 좀 충격이었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는데 몇 달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정말? 너도 꽤 힘들었구나. 그럼 어머니는? 왜 어머니랑 같이 안 살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는 아버지랑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 재혼하셨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도 하나 낳았고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찾아갔더니 불편해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 나를 받아줄 수가 없대. 졸지에 고아가 된 거지 뭐. 그래서 먼 친척한테 맡겨진 거고 여기까지 온 거야. 자,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 아유, 얼른 20살 돼서 독립하고 싶다. 20살 되면 바로 독립하게? 독립해야지. 언제까지 삼촌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잖아. 나도 혼자 살고 싶어. 그리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다. 얼른 성인이 되어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하는 성우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항상 밝기만 했던 친구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줄은 예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성우가 제게 힘이 되어준 만큼 저 역시도 믿음직스러운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우의 친척은 시골에서 밥도 팔고 술도 파는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이라고는 불렀지만 가까운 건 아니고 먼 친척쯤 된다고 했죠. 성우는 그 집에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현태야, 오늘 너네 집에서 늦게까지 있다가도 되냐? 요즘 장사 안 된다고 삼촌이 술 마시는 날이 많아졌어. 술주정도 심해졌고. 듣기 싫다 정말. 성우는 그 친척이 아는 식당에 딸린 작은 쪽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친척은 먹여주고 재워준 값을 하라며 청소나 설거지, 그리고 학교 안 가는 날이면
하루 종일 서빙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우는 공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성우를 자주 집으로 데리고 오고는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역시 성우를 좋아하셨어요. 제 성격이 밝아진 데는 성우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성우가 집에 오면 거의 친자식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대하셨습니다. 성우야, 내가 너한테는 고마운 것밖에 없다. 우리 현태가 성우 너 만나고 나서부터 성격도 많이 밝아졌어. 아저씨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집에 데려온 친구도 네가 처음인 거 알지? 네 덕에 요즘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다 가도 된다. 그리고 성우 너도 아저씨 아들이나 다름없으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아저씨가 도와줄게. 아버지는 싹싹하고 다정한 성우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들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대해주셨습니다. 가끔은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요. 그리고 성우도 저희 아버지를 잘 따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번이라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는데 책상에 엎드려 있는 성우를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고개를 든 친구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가는 터져 있고 눈가에는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우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누구랑 싸웠어? 아니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이렇게 심한데. 야, 안 아파? 아니 대체 누가 이런 거야? 설마 너희 삼촌이 이랬어? 정말 별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 잘못도 있어. 삼촌이 어제 많이 취하셨는데 우리 엄마 욕을 하길래 내가 못 참고 대들었어. 그 순간만 참으면 됐는데 성질 좀 죽일 걸 그랬다. 그치? 별일 아닌 것처럼 웃으면서 말하는 친구를 보니 제가 다 속상했습니다. 야, 김성우, 넌 지금 그 꼴을 하고도 웃음이 나오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평소에도 밥값 하라면서 너한테 가게 일 죄다 시킨다며.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엄마 욕까지 하시냐? 너 계속 그 집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지내자. 아버지한테는 내가 말해둘게. 아니야. 그러면 너희 가족에게 너무 부담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안 돼. 맨날 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참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 얼굴에 있는 멍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고요. 다행히 그 뒤로 친구에게는 별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가족 모두 자다 일어나 나가보니 성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현태야, 나 오늘 하룻밤만 너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될까? 삼촌이라는 사람이 또 술을 마시고 손찌검을 한 모양인지 친구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우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성우 이렇게 계속 삼촌이랑 지내다가는 더 크게 다칠지도 몰라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고요. 뭐? 처음이 아니야? 그럼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네,
몇 주 전에 삼촌한테 맞아서 입가도 터지고 멍도 들었어요. 아버지, 성우,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도 친구의 모습을 보시더니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성우가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삼촌이라는 사람은 성우를 찾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먼저 그 식당에 찾아가 당분간 성우를 데리고 있겠다고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멀쩡할 때는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꼭 술만 마시면 성우를 찾으러 저희 집에 오고는 했습니다. 김성우, 김성우 나와. 이게 말이야,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날 무시해? 네가 여기 딱 숨어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와. 당장 나와. 성우는 삼촌의 목소리를 듣고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삼촌의 목소리가 커지자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일어섰죠. 그런 성우를 저희 아버지가 막아섰습니다. 성우는 여기 있거라. 이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내가 해결하마.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성우의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취했으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뭔데 저 자식을 숨겨주고 나야. 당장 성우 데리고 와. 내가 먹여주고 재워준 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그 돈 갚을래? 밥이랑 집값 당신이 대신 나한테 주면 되겠다. 여기서 이러지 마십시오. 애한테 일 시킨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했으면서 뭐 잘났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돈까지 내놓으라 하십니까?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시면 저도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 더 크게 만들기 싫으면 그냥 가십시오. 성우는 앞으로 제가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날 일을 치고도 친구의 삼촌은 한 번씩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피웠지만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잘 막아주셨고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성우와 저는 한 집에서 형제처럼 지냈어요. 20살이 되면서 저는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교에 갔고 성우는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입대를 했습니다. 휴가를 나오면 저희 집에서 머물고 가곤 했었고 제대를 한 뒤에는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현태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네 덕에 여기 전화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었어. 아저씨 아주머니한테도 고맙고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찾아올게. 그래, 가서도 밥 굶지 말고 잘 지내고 연락도 자주 하자. 아참, 이거 아까 아빠가 너 주라고 한 건데 용돈일 거야. 얼마 안 된다고 하시더라. 오늘 일 때문에 가지 못 와서 미안하대. 내가 너한테 제일 부러운 게 뭔 줄 아냐? 아저씨랑 아주머니 같은 부모님이 있는 거야. 너 진짜 효도해라. 용돈 잘 쓰겠다고 전해드려. 친구는 서울에 있는 작은 공장에 취업한 뒤 저보다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지게 됐지만 자주 연락을 하기도 했고 친구가 쉬는 날이면 가끔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며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대학교 졸업반이 됐죠. 현태야, 너도 이제 졸업반 아니냐? 졸업하면 뭐 하려고? 글쎄다, 모르겠어. 취업 준비는 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대. 나도 빨리 돈 벌어야 하는데 말이야.
야, 야, 걱정 마. 그래도 너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니까 금방 취직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 마. 그래, 고맙다. 취업 준비하면서 요즘 힘들었는데 그래도 너 만나니까 힘이 난다. 근데 성우 너는 계속 공장에서 일할 거야? 전에 다른 데서 일하고 싶다고 했잖아. 알아보고 있어? 그게 말이야, 현태야. 나는 어디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식당 하나 차려보려고. 뭐? 식당? 근데 돈은 있어?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모자라긴 해. 안 그래도 오늘 괜찮은 자리에 식당 하나 나왔길래 보고 왔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근데 내가 대출도 안 되고 하니까 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친구는 세상에 혼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해도 옆에서 도와줄 만한 가족도 친척도 한 명 없었죠. 이럴 때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저 역시 아직 학생이라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대학교 방학이 시작돼서 저는 집으로 내려갔고 아버지는 성우의 소식을 물어보셨습니다. 얼마 전에 성우 만났다면서 성우는 잘 지내고? 네, 별일 없더라고요. 근데 성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공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하고 싶대요. 식당? 성우가 무슨 돈이 있다고 식당을 해? 아, 그게 일 시작하면서 돈도 열심히 모았대요. 아참, 얼마 전에 괜찮은 식당 자리가 나서 보고 왔는데 자기가 모은 걸로는 모자랐다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렇지. 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모아봤자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 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한참을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성우를 불러달라고 하셨고 그 주 주말 오랜만에 성우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그래, 명절에 갈 데 없으면 오라니까 왜 안 왔니? 네 얼굴 잊어버리겠다. 그래도 네가 매번 보내주는 약이랑 아줌마 화장품은 잘 쓰고 있어.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성우가 그동안 저한테도 말도 안 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버지에게는 영양제를, 엄마에게는 화장품이며 스카프 같은 걸 보내드리고 있었죠. 고등학교 때 저 돌봐주신 거 갚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오늘은 저 왜 부르신 거예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성우야, 이거 받아라. 며칠 전에 현태한테 들었어. 너 식당 하고 싶은데 돈이 조금 모자라다고. 얼마나 모자란지는 잘 모르겠다만 네가 모아둔 돈에 보태서 써라. 아버지는 식당 계약이 어려워하는 성우에게 흔쾌히 5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식당은 제가 모은 돈에 맞는 곳을 또 찾아보면 돼요. 아니야. 아저씨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이것도 엄연히 투자야, 투자. 식당 개업하고 잘 되면 나중에 갚으면 된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 너무 막막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해서 이 돈 얼른 갚을게요. 성우 너도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거 잊었어?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친구는 한 달 뒤 서울의 작은 동네에 돈가스 집을 차렸습니다. 개업하는 날 저희 가족도 가게를 찾아가 응원하며 축하해줬어요. 성우는 이 식당을 시작으로 사업으로 성공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하나씩 이뤄가겠다며 꿈에 부풀었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친구의 식당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 돈도 별로 못 벌고 빚만 쌓인 채로 식당은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성우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의 돈도 갚아야 하는데 친구에게는 땡전 한 푼 없으니 그게 미안해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성우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성우한테서 먼저 연락이 올 거라 믿으며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보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건강했던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걸 알 리 없는 친구는 당연히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아버지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 친구는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성우야, 와줬구나. 난 네가 안 오면 어쩌나 걱정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현태, 너는 괜찮아? 많이 놀라긴 했는데 나보다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시니까 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왜? 어떻게 되신 거야? 심장마비였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성우 너도 아버지께 인사드려. 아저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구는 아버지의 빈소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현태야, 네 연락 피한 거 정말 미안하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너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피했던 거야. 괜찮아. 나 다 이해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로 하루아침에 틀어질 사이도 아니잖아.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아저씨께서 빌려주신 돈은 꼭 갚을게. 성우야, 나는 돈 잃는 것보다 너 같은 평생 친구를 잃는 게 더 싫어.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되니까 우리 계속 연락하고 보면서 살자, 응? 성우는 아버지 장례식 내내 저와 함께 손님을 맡고 옆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잘 보내드린 후에는 제가 부탁했던 대로 연락을 피하지도 않았고 자주 안부를 물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1년 뒤 취업에 성공해서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식당을 했을 때 생긴 빚을 어느 정도 갚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일에 도전하려고 했지만 늘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뭘 해보려고 하면 엎어지고 갑자기 감당 못할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제가 몇 번 돈을 빌려준 적도 있었어요. 그때쯤 저도 회사에 적응하느라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성우 역시 처지가 어려워서인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저희는 또 한 번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마음씨가 예쁜 여자를 만나 연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만난 지 2년쯤 되었을 때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날짜를 잡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친구 성우가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번호를 바꿔버려서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제 결혼식에는 꼭 초대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물어봐도 성우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일이 바빠 나가서 밥 먹을 시간이 안 되길래 배달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달원이 도착했는데요. 그 얼굴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쳐다봤는데 그건 바로 그토록 소식이 궁금했던 제 절친 성우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대뜸 이름부터 불렀습니다. 성우야, 김성우, 나야 박현태. 현태야, 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오랜만이네. 와, 진짜 세상 좁다. 안 그래도 요즘 네 생각 많이 했었거든. 잘 지냈어? 어? 그냥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내고 있어. 그렇구나. 지금 한창 바쁠 텐데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나? 얼른 계산해줘. 잠깐만, 카드가 오늘 지갑이 어디 있지? 안 가져왔나? 잠깐만 기다려봐. 현태야, 됐어. 친구끼리 밥값은 무슨. 오랜만에 보는 건데 그냥 내가 사는 걸로 할게. 어떻게 그래? 그러지 말고 계좌번호 알려주면 내가 지금 바로 보내줄게. 그리고 가르쳐주는 김에 너 전화번호도 알려주라. 너 번호 바꿔 쓰면서 왜 나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았냐? 그랬나? 내가 그때 정신이 너무 없었나 보다. 여기 계좌번호랑 내 연락처야. 자세한 사정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그날 다시 만난 친구는 꽤나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었던 친구였기에 너무 반가웠고 몇 달 뒤에 있을 제 결혼식에도 꼭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던 그날 저녁, 친구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틀 뒤, 저희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에 있는 곱창집에서 만났습니다. 성우야, 우리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전에 보니까 배달일 하는 것 같던데, 맞아?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배달이나 일용직,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 그래, 그랬구나. 네가 번호 바꾸고 연락 끊겨버려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다. 우리 이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 그리고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꼭 만나자고 했어. 줄 것도 있고. 줄 거? 그게 뭔데? 별건 아니고 이거 내 결혼식 청첩장이야. 뭐? 결혼? 너 결혼해? 축하한다, 박현태. 고등학교 때는 대학이나 가고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결혼까지 하다니 축하한다, 정말. 그래, 고맙다. 나 사람 구실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절반은 네 덕분이지. 안 그래도 결혼 날짜 잡고 네 생각 많이 했어. 그날 와줄 수 있지? 결혼식에 와줄 수 있냐는 말을 들은 친구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현태야, 결혼 정말 축하한다. 근데 너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충 짐작했지? 내가 요즘 좀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축의금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 야, 누가 축의금 받으려고 결혼식 초대하는 줄 알아? 우리가 한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내긴 했어도 너는 내 둘도 없는 친구잖아. 그러니까 와서 축하만 해줘도 돼.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야, 김성우, 너 진짜 이렇게 사람 서운하게 할래? 그래, 알았다. 그러면 미안하니까 밥은 안 먹고 갈게.
편하게 왔다 가도 된다니까 그러네. 알았어. 네 고집을 누가 꺾겠냐? 너 편한 대로 해. 대신 결혼식 꼭 와주는 거다. 그 말까지 듣고 나니 자세한 사정까지는 몰라도 친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친구에게는 자주 전화나 문자가 왔고 얼핏 들어보니 대부분이 독촉 전화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헤어질 때쯤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친구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성우야, 축의금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결혼식에 꼭 와줘. 나한테 너는 형제나 다름없잖아. 네가 와주는 것만도 기쁠 것 같아. 그래, 현태야. 고맙다.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하고 그날 보자. 조심히 가라. 멀어져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는데 착잡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밝았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성우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런지 걸어가는 모습도 위태롭게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지난번에 회사로 배달 왔을 때 알게 된 친구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더 주고 싶었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저 역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날 밤 친구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현태야, 돈 입금해 준 거 좀 전에 확인했어. 너도 결혼 준비하느라 돈 없었을 텐데 정말 고맙다. 다른 때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지금은 이 100만 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겠어. 안 그래도 오늘까지 돈을 줘야 할 곳이 있었는데 네가 입금해준 돈으로 해결했다. 너한테는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지는 것 같아. 친구야, 내가 진짜 고맙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오늘 반가웠고 결혼식 날 보자. 그리고 2달 뒤 제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곧 식이 시작될 텐데 그토록 기다리고 보고 싶은 친구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꼭 온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신랑 입장 준비를 앞두고 있던 그 순간 헐레벌떡 뛰어오는 성우를 발견했습니다. 성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현태야, 나 안 늦었지. 결혼 진짜 축하한다. 새벽에 일 끝내고 부랴부랴 오느라 조금 늦었어. 나 다시 일하러 가야 해서 올해는 못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꼭 얼굴 보고 축하해주고 싶었어. 잘 살아라, 현태야. 바쁠 텐데도 저와의 약속을 위해 어떻게든 와주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안 오면 서운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라도 와서 저희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식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축의금 받은 걸 정리해보는데 친구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분명 형편이 어려워 축의금도 못할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 괜히 저 때문에 무리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됐죠. 그런데 친구가 낸 액수를 보고는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친구가 제 결혼식 축의금으로 무려 1억을 냈기 때문입니다. 놀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바로 성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우야, 나야. 너 축의금 이거 뭐야? 액수가 너무 많아. 1억이라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그 전에 이거 무슨 돈이야? 현태야, 그거 내가 넣은 거 맞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인데 이상한 돈 아니니까 걱정 말고. 그동안 네가 나한테 빌려준 돈도 있잖아. 그거 포함해서 좀 더 넣었어. 돈? 그 100만 원? 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축의금으로 받아.
나는 축의금으로 1억 받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거 다시 돌려줄게. 현태야, 들어봐. 아저씨가 나한테 빌려준 것도 있고 너한테 조금씩 빌린 것도 한꺼번에 갚는 거야. 내가 힘들 때 다들 외면하기 바쁘고 사람 취급도 안 해줬는데 현태 너만은 나를 예전처럼 친구로 대해주더라. 이제 나도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거니까 걱정 말고 받아줘. 너 내일 신혼여행 가지? 잘 다녀와.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2달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와 달리 멀끔해져 있었고 원래 제가 알고 있던 어릴 때의 밝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 신혼여행은 즐거웠나 보네. 현태 네 얼굴이 더 좋아졌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우 너 말해봐. 대체 그 축의금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생긴 거야? 야야야, 숨 넘어가겠다. 진정해. 내가 다 말해줄게. 나도 진짜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믿어지지 않아서 꿈꾸는 건가 싶었어. 그 말의 시작으로 청첩장을 받았을 때와 결혼식이 있던 날, 그 2달 사이에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게 됐습니다. 그건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이 있던 해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저와 성우의 연락이 다시 끊겼을 때 친구는 공장 일을 하며 알게 된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소고기만 다루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두 사람은 이게 잘 되면 체인점도 내자며 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운 탓에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았고 광고도 하고 두 발로 뛰면서 홍보도 열심히 해봤지만 생각처럼 잘 되진 않았습니다. 가게 월세도 못 낼 지경이 되자 몇 개월 후 폐업을 하게 됐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동업자가 레스토랑을 하게 되면서 생긴 모든 빚을 친구 앞으로 돌려버리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성우는 저한테도 연락해서 돈을 빌려볼까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리해서 사업을 벌인 탓에 이제는 대출도 되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일해서 갚아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고 빚을 갚아가고 있었죠. 취직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업한다고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 나이는 많아도 이렇다 할 경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아니면 일용직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매달 빚 갚는데 허덕이고 갚아도 끝이 안 보이는 액수를 보며 친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기에 거기서 오는 외로움도 컸죠. 결국 친구는 그런 자신의 삶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배달을 간 회사에서 저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내 처지가 그렇게 돼서 쫄딱 망한 데다가 예전에 너희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도 못 갚아서 너를 볼 면목이 없더라. 그래서 현태 너를 피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너희 회사에서 다시 만나고 청첩장 주던 날 있잖아. 네가 돈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여전히 나를 어릴 때처럼 대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심지어 그날 네가 100만 원까지 보내줬잖아.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 그거 받고 혼자서 펑펑 울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우 너니까 그렇지. 전에도 말했지만 성우 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학창시절이 끔찍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결혼도 못했을 수도 있고. 너 이렇게 힘든데 그동안 몰라준 거 너무 미안하다. 네가 연락하길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볼 걸 그랬어. 아니야. 내가 먼저 네 연락 피한 건데 어떻게 찾아. 아무튼 이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너처럼 선뜻 돈을 보내줄 친구가 남아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너랑 헤어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다짐했어. 친구는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새롭게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계속 배달과 대리운전, 일용직을 나가면서도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죠. 떨어졌다고 해서 예전처럼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무렵 친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배달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성우 씨 되십니까? 네, 제가 김성우입니다. 어디시죠? 네, 여기는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강은서 님이 어머님 되시죠? 네? 네, 저희 어머니 맞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그게 강은서 님께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성우 씨 앞으로 남겨주신 게 있어서요.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한 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날짜와 시간 알려주시겠습니까? 친구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한 번 놀랐고 자신의 앞으로 남겨준 게 있다는 말에 2번 놀랐습니다. 친구는 약속을 잡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이 도운 건지 하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건지 친구 앞으로 생각지도 못한 유산이 상속됐습니다. 이혼하고 재혼한 뒤 자신의 아들을 방치했던 친구의 어머니가 그게 미안했던지 돌아가시면서 성우 앞으로 땅을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근처에 있는 땅이었고 그걸 판다면 자신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성우는 2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유산을 받았고 그걸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유일하게 가족처럼 사람처럼 대해줬던 제게 그간의 빚을 갚고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거액의 축의금을 준 것이었죠. 현태야, 2달 전에 내가 받은 100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니라 너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 덕에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그때 내가 정말 못된 생각을 했더라면 어머니가 남긴 유산도 못 받고 이렇게 너한테 신세를 갚을 수도 없었을 거야. 나도 정말 열심히 살 거니까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인연을 이어가자. 성우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저와 제 가족에게 받은 호의에 비하면 1억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듯 말했고 살면서 그 빚을 두고두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그날 기분 좋게 저녁까지 샀고 식당을 나와 손을 흔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멀어져가는 친구의 뒷모습은 몇 달 전에 봤을 때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위태로워 보였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자신감과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 잃는다는 말이 있지만 성우와 저는 그 말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에게 작은 돈이라도 빌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친구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끈끈해질 수 있었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우정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다시 맨 땅에서부터 시작할 거라는 친구의 앞날을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